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길병원에서 있는 심재한 교수입니다. 제가 맨날 이제 올해는 당신이 가장 궁금한 이제 무릎 인공관절에 대한 질문으로 요번에는 이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 인공관절이 답인가요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공관절만이 이제 관절염 때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그 전 단계의 수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이 있으면 이 환자들이 이제 그 질문하는 것들 중에서 보면요, 관절염이 있으면 인공관절 외에 다른 수술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워낙 인공관절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절염 그러면 인공관절이라는 생각이 환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이외에는 다른 수술이 없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려면요,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전에도 제가 강의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퇴행성 관절염은 결국 마모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오래 써서, 아니면 많이 써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에 보면 어느 정도 안정성을 주는 것이 인대거든요. 인대가 이렇게 뼈하고 뼈 사이를 잡아주는 이렇게 안정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뭐 외상에 의해서 다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 약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안정성이 약간은 없어지게 될 수 있어요. 소실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무릎이 살짝 불안정성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기계가 있는데 유격이 생기면은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반월상 연골이 소위 말해서 우리 환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저는 도가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반월상 연골이 파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석이 되는 반월상 연골이 파열이 되니까 우리 뼈를 감싸고 있는 관절 연골,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물렁뼈를 했는데, 물렁뼈가 서로 닿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마모가 일어나서 뼈가 노출이 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인대가 약화가 되면서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게 되고,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니까 이 충격 흡수가 바로 연골 대 연골이 닿게 돼서 이렇게 되는 현상을 관절염이라고 하게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왼쪽에서 보셨던 인대도 없고 반월상 연골도 없고, 보면 모양도 찌그러져 있고 이런 물렁뼈들도 다 달아있는 이런 형태의 최종적인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인대는 뭐 어차피 안 다쳤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방석이 되는 반월상 연골을 갖다 잘 하면은 우리가 방석을 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보존적인 차원에서 반월상 연골 절제술이나, 아니면 이제 좀 관절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씻어내면 어떨까,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무릎을 보존할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연골이 결국은 물렁뼈가 닳아서 생기니까, 그럼 다른 그 물렁뼈를 만들면 되지 않겠냐, 거기만 복원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개념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느 한쪽이 이렇게 망가지면, 우리 몽당연필 옛날에, 지금이야 뭐 애들 잘 모르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 연필 다 쓰면은 그거 뒤집어 가지고 볼펜대에다 껴서 이렇게 몽당연필 뒤집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연골이 다 다르게 되면 그 반대편에 있는 남아있는 연골 가지고 완전 망가지기 전까지 더 쓸 수 있는 이런 대용적인 개념이 있는 수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도저도 안 돼서 다 망가지면은 이제 인공관절처럼 완전히 이제 새로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제가 열심히 이거 그려가지고 왔는데요, 컴퓨터로. 보시면 이렇게 집을 하나 제가 그려왔어요. 보면 우리가 집이 막 낡고 문에서 소리도 나고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막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러면 우리 청소할 수 있잖아요. 청소도 하고 문에다 기름칠도 하고, 요 정도의 수준이 반월상 연골 절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유리창도 깨지고 문짝도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 뭐 집을 갖다가 허물지는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유리창만 좀 갈아 끼우고 그 다음에 문짝을 좀 새 문으로 좀 갈아 끼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연골 재생술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창문이 2개 있는 예쁜 집인데 안방에 하나 있고 옆방에 하나 있는데 저 혼자 산다 그러면 안방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안방에 막 집이 무너질 정도는 아닌데 뭐 물도 새고 뭐 그 습기도 차고 곰팡이도 끼고 그러면 제가 건너방에 피신해 가지고 그쪽에서 집이 무너질 때까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완전히 무너지면 뭐 그때 가서 집에서 허물고 다시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 안방에서 있다가 건너방으로 건너가는 것이 교정절고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이도저도 아니고 뭐 집이 거의 이제 무너지게 생겼다, 잘못했다가 이 안에 있다 깔려 죽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집을 허물고 다시 져야 되잖아요. 이런 거가 인공관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진료실에서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공관절 말고 그럼 관절 내시경 수술로는 안 되나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까 제가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죠. 근데 우리가 관절 내시경 수술하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관절경을 통해서 무릎 안에를 본 거예요. 한 1cm도 안 되는 작은 구멍을 뚫고 우리가 이제 현미경 같은 거 집어넣듯이 그 안에다 이렇게 관을 집어넣어가지고 저렇게 아주 좋은 영상들을 보는데, 마치 저렇게 관절염이면 얼마 전에 막 벚꽃 떨어지면서 이렇게 눈송이처럼 아주 멋있던데, 눈이 오는 것처럼 저렇게 이 연골 가루들이 둥둥둥둥 떠다닙니다. 근데 환자들이 오셔서 맨날 물어보는 게 있어요. 물어보는 게 뭐냐면, 시술을 했다, 아니면 시술을 권유를 하셨다,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시술은요, 우리가 몸에다 하는 모든 행위를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아주 국소적인 시술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뭐 주사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거기를 꼬맨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술이라고 하고요. 저런 관절경 수술도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다 마취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마취를 하고 하는 거는 시술이 아니에요. 상처가 적더라도 저거는 수술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이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마취를 하고 있는 수술입니다. 수술. 그럼 관절 내시경이 어떨 때 이제 필요하냐 보면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관절염이 엄청 진행되어 있는 관절염 같은 경우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저거는. 물론 뭐 일시적인 며칠 안 아프기 뭐 이런 것들은 효과가 있을런지는 없지만, 뭐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생각에 아까 눈처럼 오는 연골 가루들을 갖다 좀 깨끗이 씻어내면 좀 어떨까라는 아주 1차원적인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실제로 저런 수술들을 많이 했습니다. 씻어내고 다듬어내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견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완전히 세척술은 관절염에 대해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씻어내기 위해 관절경 수술을 한다? 이거는 별로 권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절 내시경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아주 초기 단계에만 가능해요. 이게 벌써 중간 정도만 되더라도요, 이 관절염이 내시경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관절경이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기계적 통증이라고 그래요. 기계적 통증이 뭐냐면, 어려운데 우리가 무릎을 구부리고 필 때 걸리는 느낌이 있으면서 아파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기계적인 통증이에요. 환자들이 보면 내가 무릎을 구부리고 필 때 약간 걸리는 느낌, 어떨 때는 무릎이 펴지지도 않고 구부러지지도 않고 이렇게 낑겨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통증이 있다. 이거는 연골이 찢어져서 중간에 무릎에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낑겨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계적인 통증인데, 이럴 때는 아주 유리한 수술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 이게 반응성 연골이 찢어져서 무릎을 구부리고 필 때 이렇게 무릎 안으로, 연골 안으로, 관절 안으로 뛰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너덜너덜하죠. 너덜너덜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너덜너덜했는데 뭐 어쩌라고요. 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 해진 바지 입고 다니면 엄마가 해졌을 때는 그냥 가만히 내둡니다. 그러다가 시로레기가 이렇게 풀어져 나오면 잘못하면 애기들이 뛰어가다가 그거 쾅 밟으면은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가위 들고 와서 똑 잘라냅니다. 그것처럼 저렇게 낑겨 들어올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밑에 동영상 보시면 제가 이렇게 당겨 보면 이렇게 너덜너덜한 놈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낑겨 들어오는 거거든요. 요런 애들은 요렇게 다듬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요거 자체만으로도 통증이 훨씬 더 없어지는 이런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초기 때 사용할 수 있는 수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두 번째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연골이 닳았으니까 관절염인데 그러면 연골만 재생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연골 재생술 그러면 환자들이 오셔서 줄기세포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연골 재생술에는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흔히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미세절골술이에요.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우리 몸에는 다 줄기세포를 갖고 있어요. 이게 스템셀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몸에서 보통 보면 근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철이 있으면 얘가 무슨 뭐 우리가 공구를 만들면 망치가 되기도 하고 저쪽 부엌에 가면 칼이 되기도 하고 뭐 또 뭐 어디 학교에 가면은 책상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그런 쇠, 철 이런 것들이 줄기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들이 이제 분화가 되면서 만들어지면서 어떤 놈은 이제 근육이 되기도 하고 어떤 놈은 뼈가 되기도 하고 어떤 놈은 연골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잘 연골이 없는 부분을 다듬어 놓고 구멍을 빵빵빵빵 뚫어요. 그럼 우리 골수에 사무치는 아픔이라고 그러잖아요. 골수라는 곳에서 줄기세포가 나옵니다. 근데 줄기세포가 나오는데 이 뼈 바깥에 있는 연골이 있는데 왔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우리가 아기 때 막 미국으로 이민 가고 그러면 애들이 정체성이 좀 좋아서 뭐 체형도 막 미국 사람처럼 바뀌게 되고 식성도 바뀌게 되고 막 생각도 바뀌는 게 되는 것처럼 이 줄기세포가 뼈 안에서 나오면은 아 내가 연골인가 그러면서 연골로 분화되기 시작을 해요.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연골 재생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가줄기세포도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세골절술이라고 하고 이렇게 구멍만 뚫어놓으면 애들이 나와서 연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 줄기세포를 갖고 오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동종 뭐 애기들 이렇게 내면 우리 태반에 가는 그 피들이 있잖아요. 그 피들에는 애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줄기세포들이 있어요. 그 줄기세포들을 모아서 그거를 상품화시켜서 만든 이런 동종 줄기세포도 있고, 동종이라고 하는 거는 내 거가 아니라 우리 사람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원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줄기세포라고 해서 상품화된 거가 아니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연골 재생술이 필요한 경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진행된 그 관절염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거길 다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어떨 때 필요하냐면 아주 국한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손톱만한 곳에다가 손톱만한 뭐 크기에 아주 크지 않은 부분에 연골만 홀라당 없다. 그러면 고기만 긁어내고 만들 수도 있고요. 조금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가 다 인공 무릎이 망가져 있는데 거기를 싹 다 갉아버리고서는 연골을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은 초기나 아니면 중기 정도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수술이에요. 이것도 완전 말기가 됐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연골 결손 부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긁어내고 이렇게 줄기세포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제 조건이 연골만 없어야지 다른 뭐 인대나 아니면 다리가 휘었다던가 이런 큰 문제들이 없어야 돼. 근본되는 원인들이 없어야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대들이 불안정하면은 움직여서 도가니가 찢어지고 물렁뼈가 갈리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골 재생술만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항상 할 수 있는 거가 아니에요.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조건들이 맞아 떨어지면 결과도 좋고 불편하지도 않고 아주 좋은 거고, 조건이 안 되는 데다 그런 것들을 하면은 그렇게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이게 제가 그 연골 수술을 한 것들이에요. 보시면 우리가 중요한 거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 연골망치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갖고 있던 게 A급이면 제가 수술하는 연골 재생술은 제 연골이 없으면은 C 정도 되는데, 제가 하는 연골 재생술은 B밖에 안 돼요. B 중에서 조금 더 잘 되는 것들, 안 되는 것들, 좋은 것들, 나쁜 것들이 있는 거지. 그거는 뭐 B 플러스냐 B 마이너스냐의 차이인 거지. 절대로 제가 해서 아주 그림처럼 예쁜 것들도 A가 될 수는 없다.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비교적 그냥 잘 쓰면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원래 있었던 연골이에요. 연골은 이렇게 깨끗한데 이런 것들 보면 조금은 아주 잘 덮여 있지만 성상을 보면 그렇게 깨끗하진 않잖아요. 여기서도 사진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멀쩡한 사진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연골이 만들어져 있는 사진이잖아요. 물론 거기가 민둥산처럼 생기지 않고 연골이 잘 덮여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정상 연골하고는 확연히 틀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이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아니다 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들 가면은 오다리를 교정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오시나 봐요. 그래서 오다리 교정을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는 오다리가 많은 나라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은요, 한 75% 젊은 사람들에서, 심지어 젊은 여자에서 75%가 내반술.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주 오다리냐 아니면 약간 오다리냐. 원래는 저렇게 노랗게 그린 선이요, 무릎의 중간을 지나가야지 정형외과적으로 예쁜 다리예요. 무슨 미스코리아 예쁜 다리가 아니라 정형외과적 예쁜 다리인데, 저게 저렇게 안쪽으로 가게 되면 오다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차렷하면 무릎이 이렇게 무릎 사이에 손을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또 반대로 이렇게 X자 다리가 있죠. 소위 말해서 안짱 다리가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안짱 다리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오다리가 많은 나라이다. 그래서 오다리 교정을 하는 거는 교정절골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오다리 교정이 꼭 교정절골술이라는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오다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교정절골술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 싫어서 예쁜 다리를 만들려고 하는 수술이 아니잖아요. 저거는 관절염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관절염 수술에서는 이 미용 수술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다리가 있다고 무조건 교정 수술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오다리가 있는데 잘 쓰고 있는데 왜 교정 수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다리부 교정 절골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공관절 같은 걸 하더라도 오른쪽에서 보시면은요, 저렇게 오다리가 똑바른 다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교정적인 곳을 많이 오다리 교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교정절골술이 언제 필요한 거냐?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몽당 연필 있으면 앞쪽에 다 썼으면 뒤쪽으로 뒤집어서 쓰는 거랑 같은 효과라고. 한쪽 집이 무너져서 방 하나가 망가졌으면 다른 방으로 도망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안쪽에 관절염, 한쪽에만 관절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멀쩡한 애가 있어야지 걔를 이용해서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환자에서도 보면은 이 안쪽만 이렇게 관절염이 심하잖아요. 근데 우리 바깥쪽은 비교적 괜찮잖아요. 이게 핵약 검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안쪽만 이렇게 관절염이 진해서 진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바깥쪽은 비교적 괜찮잖아요. 그러면 이런 다리를 아까처럼 그렇게 교정을 하면 여기는 어차피 망가진 놈이니 안 쓸 거고, 얘를 더 오랫동안 써가지고 인공관절 시기를 뒤로 미루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쪽에 국한된 관절염만 해당이 되는 거고, 거기다 오다리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바깥쪽이 망가져 있고 X자 다리가 있어야 되고, 그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중기의 관절염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실은 이 환자는 나이가 어려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교정절골술을 했는데, 원래는 말기의 관절염 때 사용을 하면 결과가 안 좋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70대 할머니한테 교정절골술 한다.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통증이 있고 일상생활에 방해가 있는 오다리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냥 오다리가 아니라
통증이 있고 일상생활에 방해가 돼.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뼈를 자르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뼈가 붓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은 그거 뼈가 붙는 시기까지는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수술하자마자 바로 걷게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위험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골다공증 같은 것들이 심하거나 그런 것인 경우에는 또 이제 하다가 케이스가 이제 쉽지 않은 케이스도 있고 교정각이 큰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목발을 짚어야 돼요. 목발을 짚는데 보통 이제 짧게는 4주, 길게는 8주 정도 짚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6주 정도 짚는데 그러면 70대 할머니가 목발 짚는 게 쉽냐고요. 60대 할머니가.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젊고 활동력이 많으신 분들한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교정절구술의 장점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자기 무릎 갖고 사는 거예요. 아직은 인공관절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무릎을 갖고 있는 거이긴 하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요. 다른 수술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아까 미세절구술처럼 우리가 연골을 재생할 수 있는 이런 수술들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약간 꼭 먹고 안 먹고죠. 반대편으로 사용하는데 그 망가진 데는 연골을 재생할 수도 있고 이런 의미에서는 되게 좋은 수술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옆에서 지금 사진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뼈를 자르고 이렇게 쇠판으로 고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뼈가 붙을 때까지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을 한꺼번에 하지도 못하겠죠. 한쪽 하고 또 한쪽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걷지 못하기 때문에 목발을 짚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양쪽을 다 하려면 보통 수술만 그냥 수술 때문에 고생하는 것만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는 하고 있어야 돼요. 너무 괴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별로 권하지 않아요. 인공관절은 그 다음날 걷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 무릎을 갖고 있긴 하지만 너무 재활이 그런 부분에서 쉽지가 않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인공관절은 무릎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지만 이거는 몽당연필 뒤집어 쓴다 그랬잖아요. 몽당연필 뒤집어 써서 글씨가 잘 나오는 거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고 글씨를 쓸 수 있다는 거지. 그 몽당연필이 다시 길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무릎 안에 있는 상황이 달라진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무릎이 부을 수도 있고요. 가끔 무릎이 통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정절구술은 100%로 이렇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자기 무릎을 갖고 있다는 게 장점이고 100점 정도의 통증이 있었다면 한 30, 20, 10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 수술이지 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무릎 안에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시고 내가 어느 것을 선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교정절구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인공관절은 그러면 꼭 어떨 때만 사용을 해야 되나? 너무 많이 주위에서도 인공관절을 하자고 그러니까 그러면 인공관절은 도당체 어떨 때 해야 되냐? 그러면 인공관절은 말기 관절염 때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을 때. 이도저도 아닐 때 최종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 엑스레이만이 다 다뤘다고 수술하는 거가 아니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우리나라 건강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한 거, 국민건강 영양 조사를 한 거에 비하면요, 준하면은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3분의 2는 관절염이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 관절염 진단을 받은 건 3분의 1밖에 안 됐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엑스레이 상에서 관절염이 있지만 반은 증상이 적거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없고 일상생활에 방해가 없으면 엑스레이상 달아 있어도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거는.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근력 약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방해가 되는 경우, 제가 항상 조심하는 거가 뭐냐면 환자들한테 걷다가 다리가 휘청하면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휘청하는 증세가 있다. 그러면 저는 그때는 인공관절 하자 그래요.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얼마 전에도 저한테 10몇 년 다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엑스레이가 달아도 수술하자고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도 이분은 말기 관절염인데 잘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약도 먹고 그다음 운동도 하고 방바닥도 안 앉고 이렇게 잘 치료를 하고 계셨는데 11년 만에 제가 사실은 한 1년 전부터 계속 인공관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다리가 휘청하는 증상들이 이제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60대 때니까 살만하신데 70대면 근력이 더 떨어지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통증이 있으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무의식 중에 거기가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 옛날에 배웠던 조건반사, 무조건반사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근육이 붙지 않거든요. 근데 결국은 한 달 전쯤에 넘어지셨어요. 넘어지면 어디가 부러지나요? 무릎이 아파서 넘어지면 그럼 고관절이 부러집니다. 그럼 고관절이 부러지게 되면 수술하셔도 보통 2달, 3달 뭐 이 정도는 누워 계셔야 되는 경우들 아니면은 휠체어를 타야 되는 경우들. 어른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발 잘 못 짚는다고. 젊은 애들 같은 목발 짚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 환자가 만약에 1, 2년 전에만이라도 인공관절을 했으면 다시 근력을 회복시키고 원래 상태대로 돌아오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인공관절은 주로 고령 환자들한테 사용을 하는 거고, 예전에는 또 왜 고령 환자들한테 사용하라 그랬냐면 옛날에는 인공관절의 수명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일본적으로 보고되는 것들이 10에서 15년 정도를 장기 추시로 봤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장기 추시가 15년에서 20년 정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은 기술도 더 발달됐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거보다는 더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너무 고령 환자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또 재수술하면 또 힘든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나이가 든 다음에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지 꼭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릎 전체 관절염,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완전히 무릎 전체에 다 퍼졌다든가 아니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뭐 이런 골괴사들이 다 무릎에 전체에 퍼진 경우에는 아까처럼 교정절골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또 이제 연골 재생술이나 아까 반월상 연골 절제술 같은 것들도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할 수 없이 해야 돼요. 또 교정절골술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재활 치료가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내가 파킨슨이 있는 환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중풍을 맞은 환자인데 말기 관절염인데 요거를 교정절골술 해도 되고 인공관절도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재활 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심한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는 교정절골술 같은 것들이 뼈가 잘 붙지도 않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인공관절을 권유하게 됩니다. 이제 좀 아시겠나요? 6번째는 이렇게 치료의 종류가 나름대로 이렇게 단계마다 많이 있으니까 환자들이 항상 오는 게 뭐냐면 왜 병원마다 선생님들이 의견들이 그렇게 다 다르나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요? 뭐 그러면 제가 제일 신뢰 가시는 분 말씀 들으세요. 그냥 그리고 많은데 왜 이렇게 의견이 틀리냐면요. 그래도 의사들은요. 비교적 표준화된 치료 지침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100명 중에 뭐 동일한 의견들,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러면 95명 이상은 동일한 의견들을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면은요, 의대는 아주 표준화된 교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학 교육, 의대 때 동일한 시스템의 하에서 모든 좋은 대학,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부터 뭐 저쪽 제주도에 있는 학교까지 다 동일한 비슷한 교육들을 받게 돼 있고요. 그 의사가 된 다음에는 의협에서 또 보수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라고 해서요, 심포지움 세미나 같은 거를 각 학회, 내가 정형외과 학회도 활동하고 있고요, 실관절 학회도 활동하고 있고요, 관절경 학회도 활동하고 있고, 스포츠 학회도 활동하고 있고, 골절 학회도 활동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학회들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학회들을 통해서 저희가 강연도 하고 강의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의사의 질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보험, 우리 건강보험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그 정부 관계 혹은 또 사단법인 뭐 이런 데서 정부 단체를 통해서, 정부 기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 제약들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가 제약을 받게 돼 있고, 또 다른 곳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좋지 않은 의사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비교적 의사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보셨지만 A 치료, B 치료, C 치료가 있잖아요. 이런 세 개의 치료가 있다 그러면 이게 약간씩 겹치는 거거든요. 만약에 A는 뭘로 하고 B는 뭘로 하고 C는 뭘로 하나 그러면 사실 의사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AI가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떨어진다는 분들도 있고 막 이렇게 평가가 나뉘어지게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겹치는 부분에서는 결국은 의사의 가치관, 의사의 지식, 의사의 판단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판단이 일부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엔 95%, 99%는 표준화된 치료 지침이라면 1%에서 한 5% 정도는 의사의 가치관이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의견이 다르니까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은 나쁜 환자로 여겨졌어요. 하스피탈 쇼핑이라고 그래서 병원 쇼핑하고 다닌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만은 최소한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뭐 한 곳에서 뭐 그랬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뭐 전문병원 의견 들어봤으면 대학병원 의견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뭐 다 해보세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표준화된 의학적 지침하고 의사의 판단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의견이 약간 갈릴 수 있습니다. 1분 요약 한번 해볼까요? 그 관절염이 있으면 인공관절 외에 다른 수술 방법은 없나요? 아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시경 수술로만은 안 되나요? 경우에 따라서 그게 가능하기도 하고, 특히 경도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연골만 재생하면 안 되나요?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가능한데, 이거는 초기나 중기 정도에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다리 교정은 해야 되나요? 이거 자체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증상이 있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오다리가 있고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해야 됩니다. 인공관절은 어떨 때 하나요? 무릎 전체 관절염이 있는 말기 관절염 때 사용할 수 있고, 나이가 많거나 특별한 상황, 그 재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한테는 인공관절이 더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마다 왜 의견이 다른가요? 대부분은 표준화된 치료 지침을 따르고 있지만, 그런 겹치는 부분 때문에 의사의 이런 가치관, 판단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오늘 좀 빨리 받으려고요. 제가 한 30분 정도의 마무리를 적고, 전문에 와서 질문을 다 대답을 못 해줘가지고 죄송해가지고요. 다음에 혹시 제가 뭘 주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외래에서 인공관절한 다음에 이 염증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오늘 외래 보고 왔는데, 무릎 통증이 심한데 MRI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연골연화증이나 슬개건염이 지속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나요? 예,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보면은요, 우리가 무릎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안쪽, 바깥쪽, 앞쪽. 보통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다리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서양 사람들은 바깥쪽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나라도 안짱다리인 경우에는 바깥쪽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무릎 앞쪽의 통증은 엑스레이가 많이 닳더라도요, 이거는 비교적 잘 견디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근데 무릎 앞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어떨 때 심하냐면, 계단을 갖추면서 계단 다닐 때 특히 심하거든요. 무릎을 많이 구부리지 않으면서 힘을 줘야 될 때가 힘든 거예요. 대부분 젊은 사람인 경우에는요, 연골연화증인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근육이 약화되면은요,
이 무릎으로 가는 하중들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연골에 더 강한 힘이 쥐어지는데, 문제는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연골은 이미 약해져 있거든요. 힘은 더 가해지는데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한 경우가 있어서 젊은 사람은 제가 운동하라고 합니다. 대신에 평지만 운동을 하라고 그러는 거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앞쪽이 아픈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MRI상 멀쩡한 경우들이 많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오히려 많이 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엑스레이상에서 연골이 닳지 않았다고 합니다. 걸으면 무릎과 오금이 아픕니다. 병원에서 염증이라고 하는데 걷고 나면 다리가 아픕니다. 첫 번째는요, 엑스레이 상에서 연골이 닳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이제 엑스레이 찍으면 중간에 뼈하고 뼈 사이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누워서 찍으시면 안 됩니다. 서서 찍고 쪼그려 앉아서 한번 찍고 이렇게 하셔야 돼. 그거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요. 설령 그렇게 간격이 보이더라도요, 우리가 거기는 빙 이렇게 붕 떠 있는 것처럼 비어 있잖아요. 이 얘기는 엑스레이가 투과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MRI 찍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지속되는 통증이 있으면 MRI 통해서 정확히 진단을 받는 것이 맞고요. 병원에서 염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관절염의 염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염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이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뭐 만약에 연세가 좀 50대, 60대이신 분은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어쩌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아플 수 있지. 그러면 약을 드시고 방바닥에 절대 안 앉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크게 다치지 않으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시면 그때는 MRI 한번 찍어보고 정확히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제 저는 퇴행성으로 무릎 안쪽이 아픕니다. 연골이 망가지고 없다고 하는데 인공관절은 아직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의사들의 제약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교육을 통해서도 얻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 기관에서 제약을 준다 그랬잖아요. 돈을 안 줘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잘못 수술하면은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안 된다고 한다고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연골이 망가지고 없다고 하는데 인공관절은 아직 안 되는 거고, 그럼 걸을 때 통증이 심하고 접었다 폈다 할 때는 통증이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요, 저거는 그 기계적 통증은 없지만 체중이 실리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거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든지 아니면 골괴사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건 거예요. 저거는 퇴행성 관절염이 실제로는 없다고 그랬지만 저건 MRI 찍으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연골 파열도 있는데 그것도 퇴행성 파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MRI 같은 것들을 찍으셔서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게 낫고요. 치료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모든 치료가 근본적으로 무릎은 제가 한 100번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는 절대로 쪼그려 앉지 마시라. 우리나라는 이 방바닥 문화 때문에 많이 생긴다. 또 한 가지는 아프셔도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대신에 운동을 하는데 딴 거가 문제가 있는데 또 운동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아주 제한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MRI 한번 찍어 보시는 게 어머님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골연화증 슬개건염은 어떻게 관리하면 되냐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슬개건염이라고 하는 건요, 힘줄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힘줄에 염증이 생긴 건 두 종류가 있어요. 안 움직여서 생기는 경우도, 안 움직이다 갑자기 움직여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운동 엄청 좋아한다, 아니면 노동을 많이 한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소염제를 먹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무리를 안 가는 운동을 안 가게 하는 것이 맞아서요. 슬개건염은 잠깐 쉬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연골연화증은 반대예요. 연골연화증은 운동을 안 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골연화증은 반대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무슨 계단 운동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죠. 평지만 하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이 엄청 심해서 연골이 다 닳아서 조금만 걸어도 뼈가 부스러지는 것처럼 아파서 월 2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데 괜찮을까요?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공관절만이 답인가요? 자, 요거는 월 2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다고요. 만약에 제 생각에는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것들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염증성 관절염이 아니고 퇴행성 관절염인데 월 2회 스테로이드 주사만 계속 맞고 버티는,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있지만 잘 지내는 거하고 수술을 안 하려고 버티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잘 쓰는 거는 설령 말기 관절염을 보이고 있더라도 잘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고차가 엄청 오래됐는데 한 20 몇 년 됐어요. 30년 된 차인데 뭐 옆에 찌그러지기도 하고 기스도 나 있고 이렇겠죠. 그렇지만 비교적 우리가 잘 사용해 가지고 엔진에 뭐 기름칠도 잘하고 엔진 오일도 잘 갈아주고, 그래서 잘 쓰는 안전에 괜찮은 차라면은 30년 차 된 차인들 어떻겠습니까? 그 문제가 안 되지. 근데 이 차는 가다서다 하는데 쓸 때마다 그래도 뭐 하고 그래야 되는 차다. 그거는 폐차시키는 게 안전하겠죠. 위험하니까. 근데 지금 월 2회 정도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면은 꽤 통증이 있으시다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저 정도로 유지를 해야지만 그 통증을 유지하는 거라면 심각하게 인공관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거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봅시다. 어머님께서 무릎이 아프실 때마다 병원에서 진통제나 주사 등만에 처방받습니다. 수술 받아야 한다. 같은 얘기 하셨네요. 수술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버티시고 계신 겁니다. 수술이 늦어질 경우 문제점 무엇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버틸 수 있어요. 버티는 거는 괜찮아요. 그것까지 뭐 어찌라고요. 근데 버티는 다음에 아까 그랬죠. 무릎이 아프면서 근력 약화가 오기 시작해서 쩔뚝거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면 무릎이 휘청하는 느낌이 생겨요. 걷다가. 그랬다가 무너지면 제가 아까 어디가 부러진다고 그랬죠? 고관절, 엉덩이 관절이 부러져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저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11년간 애써서 봤던 환자 얘기했잖아요. 제가 11년 동안 수술을 안 하고 그 환자를 잘 관리했던 이유는 그 환자가 60대인데 지금 80대 때 수술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우기셔서 그랬다가 고관절 부러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두 번째 뭐냐면은요, 아프다고 안 움직이시잖아요. 이게 아프면 운동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티고만 있으면 몸에 충격을 안 주기 때문에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심해져요. 그렇지 않아도 여자들 같은 경우는 폐경돼서 심해지는데 충격을 안 주니까 골다공증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고관절이 안 무너지더라도 척추 같은 것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일정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는 저런 경우는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 어떠신 분들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무릎이 아프면 무릎이 구부러져서 걷게 되잖아요. 무릎을 이렇게 구부정하게 이렇게 걷게 되는데 이렇게 걷게 되면 허리가 구부러져야지 걷게 돼 있어요. 무릎은 구부리고 이렇게 허리는 이렇게 펴가지고는 절대로 못 걷습니다. 우리가 보행 자세가. 그러면 허리도 같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저런 경우에는 수술을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작년 11월에 관절경으로 수술을 하고 한 6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그 두 무릎 다 아픈 상태로 자전거 타기를 시작한 후로 많이 부드러워지고 아픈 것도 좋아진 상태가 됐어요. 이 상태로 계속 운동하고 아프지 않으면 인공관절 안 해도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안 하셔도 됩니다. 관절경 수술한 거는 이제 지난 얘기니까 자전거 타는 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자전거 똑바로 타는 법에 대해서 그 인공관절 후에 재활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전거 타는 운동에 대해서 보여준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은 붙여야 되고 최대한 안장은 높여야 되고 강도는 약하게 하고 오래 타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기억하고 계시고 이 상태로 운동 잘해서 안 아프면 당연히 인공관절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인공관절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엑스레이가 망가져야 되고 통증이 있어야 되고 근력이 약화가 일어나서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저는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인공관절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냥 한 가지만 있으면 잘 안 드립니다. 쪼그려 앉기는 못하고 의자에 앉는 거는 됩니다. 쪼그려 앉는 거는 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해요. 환자들한테요. 방바닥 문화가 있는 거는 우리나라,
온돌빵 문화 있죠. 또 어디 있어요? 일본 있어요. 다다미빵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랑 굉장히 가까운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옛날에서부터도 없습니다. 거기는 침대입니다. 침대. 그래서 중국에는 방바닥 문화가 없기 때문에요. 거기는 중국 사람들은 그래도 나요. 또 관절염 많은 나라. 그래서 걔네들이 우리 1, 2위예요. 근데 우리가 방바닥이 당연한 거예요? 70억 중에서 68억은 방바닥이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쪼그려 앉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옛날 푸세식 화장실 자세. 그러니까 방바닥에는 절대로 앉지 마십시오. 그래서 의자에 앉으셔야 되고요. 반치한술 권유받았는데 운동도 잘 되고 허벅지 근육도 좋고 잘 저거 하면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치한술 권유받았지만 운동으로 극복하려고 자전거 타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아프지도 않고 잘 걷기 위해서라는 교수님 말씀드리면 저는 운동을 하면서 유지해도 되겠죠. 네, 인공관절은 아프지 않고 잘 걷기 위해서니까 수술을 안 했는데도 아프지 않고 잘 걸으면 어떤 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맨날 설명하는 환자가 한 명 있는데 이 할머니는 그 한 70대 정도 되셨는데요. 시골에 있는데 완전히 오다리예요. 이렇게 그 개다리라고 그래요. 제가 개 앞발처럼 생겼다고 개다리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오셨는데 엄청 심해요. 관절염이요. 근데 관절염이 엑스레이상으로 엄청 심해져. 그래서 제가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항상 근육을 테스트를 하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얼마나 걸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10리를 걷는다는 거예요. 아시죠? 지금 젊으신 분들 잘 모르는데 10리면 4km입니다. 4km. 근데 그러면 몇 번 쉬세요? 그랬더니 왜 쉬어? 그래서 그러면 집에 가세요. 나중에 아파지면 오세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엑스레이가 망가졌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아프지 않고 잘 걷기 위해서 인공관절 하는 거니까 지금 아프지 않고 잘 걸으시면 수술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69세 남자인데 원래 일자다리였는데 몇 년 사이에 오다리가 되었고 재활용 간이 관절염 2기라고 해서 주 1회 기계치료와 약만 먹습니다. 2기를 유지하려면 재활용 기계치료를 더 자주 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뭐 재활의학과나 뭐 아니면 정형외과나 물리치료, 기계치료 저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요. 그거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병원까지 가려면 운동을 하시잖아요. 거기까지 걸어가게 되시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시는 거는 뭐 저는 지속하셔도 됩니다. 무슨 뭐 그게 몸에 나쁜 치료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운동 치료가 훨씬 더 중요하고 생활 습관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약이 절대로 치료제가 아닙니다. 제가 환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방바닥에 절대로 앉지 마시고 운동하세요. 근데 운동하시려면 아프시죠. 그래서 약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일자다리였는데 몇 년 사이에 오다리 됐다는 얘기는요. 점점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재활의학과에서 재서 이렇게 똑바로 서거나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찍는 엑스레이 안 찍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2기보다도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정확하게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0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오늘 뭐 제 뒤에 그 강의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우리 PD 선생님이 이거 질문 올라온 거 다 받으라고. 근데 질문 저거 다 받으면은 정말 길어질 것 같은데. 자, 50대입니다. 늙어서도 건강한 무릎을 지키고 싶습니다. 운동을 병행할 때 글루코사민이나 칼슘 영양제, 프로틴 제품들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네. 저거는요, 저는 사실은 그거는 본인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김치가 무릎에 건강에 좋습니다. 라고 어디서 나왔다고 쳐봐요. 근데 김치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드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김치 먹은 다음에 우리가 약품하고 식품에 대한 차이를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건강식품 그리면은 약품처럼 생겼잖아요. 알약처럼 이렇게 생기고. 근데 얘네들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는데 약으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식품으로 허가를 받는 거예요. 식품으로 허가는 약보다 훨씬 더 허가 절차가 아주 간단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약으로 만약에 허가를 받으려면요, 정말 많은 수의 임상시험과 아주 괴로운 그 과정들을 거쳐서 약이 나오는 거예요. 요번에 뭐 코로나 백신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백신이 하나가 나오려면요, 실질적으로는 평균 연수가 얼마나 되냐면 5년에서 10년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임상시험을 하느라고. 근데 요번에 2년 만에 막 백신이 나와서 이게 안정하니 많이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거의 10년이 된다는 거예요. 약들이 한번 나와서 얘네들이 임상시험을 거치면 정말 몇 년에 엄청난 양의 돈이 들어가고 그 임상시험 할 때 몇십억, 몇 조까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은 안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효과성하고. 그래서 약은 만약에 효과가 없다든가 안정성에 문제가 되면 실제로 판매가 되더라도 퇴출이 돼버려요. 못 팔게 해요. 식약처 아주 꼼꼼합니다. 근데 식품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당근을 먹는데 제약이 있나요? 뭐 무를 먹는 게 제약이 있나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거는 뭐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임상시험을 하지만 공인화된 임상시험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드시고 싶은 거, 나는 저게 잘 맞는다고 뭐 전 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굳이 먹어야 되느냐 그러면 저는 그냥 그럴 때 먹지 마세요 이릅니다. 특히나 이제 약들 많이 먹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뭐 신경과 약도 먹고 뭐 심장내과 약도 먹고 당뇨약도 먹고 막 여러 가지 약들을 먹는 분들은 제가 드시지 말라고는 하는데 저거는 개인 선호도의 차이입니다. 대신에 저렇게 신경 쓰고 계시다고 그러는 거는 건강 무릎을 지킬 자세는 돼 있는 겁니다. 60살인데 왼쪽 무릎 안쪽이 30분 이상 걸으면 아픈데 무릎 연골에 이상이 온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 스쿼트 운동을 해도 될까요? 무릎이 아플 때는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됩니까? 이게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모르시는데요. 무릎 안쪽이 30분 이상 걸으면 아프면 일단은 퇴행성 변화는 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쿼트 운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우리 소위 말해서 제가 미니 스쿼트하고 완전 스쿼트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지게지듯이 이렇게 완전히 아니면 애기 업을 때 이렇게 쪼그려 앉듯이 하는 이 스쿼트는요,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제가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런 스쿼트는 젊은 애들이 이쪽 엉덩이 쪽 근육을 빵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에요. 허리를 펴고 할 때는. 허리를 구부리고 하면 이 등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60살이 넘으면은요, 스쿼트 운동 해도 돼요. 대신에 미니 스쿼트라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옛날에 기마 자세 있잖아요. 기마 자세까지만 내려가는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가시면 안 되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무릎을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서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 여자들 같은 경우 무릎을 벌려서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요거는 뭐 너무 복잡한 얘기를 해서 하여튼 간단히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자들은 벌리면서 기마 자세까지만 해라. 남자들은 좀 오므리면서 기마 자세까지만 하라. 그리고 무릎이 아플 때는요, 이렇게 너무 많이 아픈 경우는 체중이 안 실리는 운동이 좋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많이 좀 좋아졌으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긴 했지만 수영이 그래서 제일 좋은 운동인 거예요. 두 번째는 무릎이 아프면은 체중이 실려서 아프니까 뭐가 좋겠어요. 우리 자전거 운동은 엉덩이가 체중을 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전거 운동이 두 번째로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평지 걷는 운동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절염 2기이고 오다리 변형에 연골이 거의 닳았고 통증이 심한데 이틀 쉬면 통증이 좀 잡아다닙니다. 그런데 인공관절 수술을 더 나빠지기 전에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상기까지 기다리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첫째, 진짜로 관절염 2기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염 2기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절염은 1, 2, 3, 4기가 있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나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3기하고 4기에서만 쓰는 수술입니다. 만약에 2기시면요,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극한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극한 경우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거의 닳았고 통증마저 심하고 쉬면은 당연히 이 쉬면 통증이 좋아지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쉬고 살 수는 없잖아요. 다시 걷게 돼 있지. 그래서 걸을 때 통증이 중요하다 보고 이거는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고요. 제 생각엔 만약에 나이가 젊으시다면 오다리 변형까지 있고 연골이 닳았고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이 방해가 되면 저는 교정절골술이 맞을 것 같고, 실제로 이기인지 알고 엑스레이를 찍었지만 서서 찍고 쪼그려 앉아서 찍으면 상기 이상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65세가 넘어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66세 아줌마입니다. 네, 맞아요. 요새는 제가 봤을 때는 80세까지는 아줌마인 것 같아요. 제 환자들 보면 저는 공평하게 인공관절을 보통 제가 한 4개 정도 하면은 공평하게 나이 순서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아주 좋아요. 제 친척이 와도 나이 순서, 뭐 아주 힘세신 분들이 오셔도 나이 순서, 아니면 권력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도 나이 순서, 부자들이 오셔도 나이 순서 이렇거든요. 근데 66세면은요, 근데 우리 요즘은 막 수술하다 보면 79세도 막 3번째 들어가고 4번째 들어가고 그래요. 요즘은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66세는 아줌마가 확실합니다. 작년 11월에 연골이 엉망이 되었다요. 관절경으로 수술을 했고 콜라겐 주입술이라 할까요. 근데 수술 후 지금까지 통증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걸을 때 휘청하는 것도 있고요. 아침에는 더욱 아픕니다.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습니다. 2년 전에 어깨 수술도 했습니다. 네, 이거 총체적 난관이네요. 일단은요, 사람이 아프면 우울해져요. 안 아파보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무릎이 아프든 어깨가 아프든 고관절이 아프든,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강의하면서 고관절 아픈 얘기 한번 했었는데, 한 6개월, 1년씩 아프면은 그냥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래서, 근데 지금 어깨까지 아팠잖아요. 그리고 무릎이 또 아프잖아요. 이거 굉장히 우울해져요. 그러면 사람이 의욕이 없어지고 운동할 만한 의욕이 일단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걸을 때 휘청했다고 그랬잖아요. 걸을 때 휘청하는 거는요, 저거는 일단 근력이 약화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근력이 약화돼서 저거 운동이 부족하다는 거고, 실제로 본인이 운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통증이 있어서 운동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플까봐 운동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는 차이가 있어요. 저는 아파도 일단은 운동을 하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통증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는 다른 방법을 찾거든요. 근데 운동을 해봤는데도 해보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 초등학생이 왔는데 선생님 저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냐? 그러면은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한번 해와봐. 근데 애가 숙제를 안 해가지고 왔어요. 안 해와서 뭐 바빠서 안 했든 뭐 안 했든, 선생님 그래도 저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숙제를 해봐 라고 하는 거죠. 숙제를 했는데 이 녀석이 틀리면은, 야, 얘가 산수를 잘 못하는구나, 얘가 국어를 잘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해줄 수가 있는데, 아무 숙제도 안 해가지고 오면은 그 다음에 해줄 수 있는 거가 참 난감하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왜냐면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이나 아니면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운동을 해가지고 와보십시오. 그러시고 그 통증의 원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다면 이게가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연골이 약해서 아픈 것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약을 먹으면서라도 운동을 해가지고 한번 와보시든지, 아니면 다른 정형외과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는 과체중입니다. 관절에 나쁜 걸 알아서 다이어트를 위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고 있는데, 무게가 있다 보니 무릎 통증 등, 무릎 등이 아픕니다. 과체중 환자에게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이니까, 뭐 비만인 제가 뭐 말씀드릴 거는 아닌 것 같으나, 첫째로는 이 체중이 무릎의 통증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고 주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100% 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체중에 걷거나 뛰면은 5배 내지 10배 정도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체중이 실린다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 전 100kg가 넘으니까
제가 뛰면은 1톤이 무릎에 힘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50kg짜리가 500kg가 가해지는 거랑 1톤이 가해지는 거랑은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훨씬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63 빌딩은 높은 빌딩이니까 무너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1층 단층으로 된 건물은 낮으니까 안 무너진다는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 기초가 어떠냐에 따라서 높은 200층짜리 건물이라도 안 무너질 수 있는 거고, 기초가 부실하면 단층짜리 건물도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체중을 받아낼 수 있는 근력이 되느냐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가 어떠냐를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맞고요. 두 번째는요, 체중을 뺄 때 제가 그 얘기해요. 사실은 한 달에 1kg만 빼면 돼요. 그러면 1년이면 12kg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체중을 빼려고 해도 막 확 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가 가면서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체중을 뺄 때는 1kg만 빼자. 그러면 1년이면 12kg 빠진다. 2년이면 24kg, 3년이면 36kg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과체중인데 그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체중이 실리지 않는 상황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첫째는 수영이에요. 수영은 아니면 나는 수영을 잘 못한다. 그러면 제 환자들 코로나 전에는 물속에서 걷는 환자들 많았어요. 그래서 수영장에서 물속에서 걷는 환자들이면 심지양 교수 환자들이라고 막 그 농담 삼아서 인천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에서 걷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기는 부하가 되니까 물에서 수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전거, 엉덩이가 체중을 받아주니까 그렇게 해서 자전거 운동하는 거가 좋고요. 헬스장 자전거가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걷는 운동 정도, 평지를 걸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운동한다고 계단 운동하는 거는 젊은 애들이 하는 겁니다. 다음 강의 때는 젊어서부터의 무릎 관리 방법에 대해 해주세요. 주변 어르신들이 인공관절 수술본이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한번 제가 고민해서 거기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3, 40대 아니면 4, 50대 중년이 이제 청년이나 중년 때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할게요. 오다리인데 실내 자전거 운동에 당연히 해도 되죠. 뭐 오다리는 자전거 타지 말라고 그러나요?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걸을 때 통증이 심해서요. 실내 자전거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죠. 무릎 붙여놓고 하는 거라고. 강원도 시골인데 원주 세브란스 병원이 인공관절 검사 접근성이 가장 좋습니다. 강릉 아산은 예약이 어렵고요. 근데 유명한 개인 병원이 나올지 대학병원이 나올지 검사 및 수술이 나올지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나올지 개인 병원이 나올지 모르겠다고요. 어느 병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가 문제지. 그러니까 이게 참 의료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보가 부재되는 거잖아. 정보가 아주 제한된 거예요. 의학적 지식은 일반인들이 많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나도 지금은 이제 이런 미디어도 있고 이런 유튜브도 있고 뭐 정보들이 많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또 너무 정보의 홍수들이 나와서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떤 병원에 누구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병원을 보고 가게 되지 사람을 보고 가게 되지 않거든요. 그랬는데 마음이 동하시는 데 가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95%에서 99%는요. 우리가 의학적인 표준 치료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1%에서 5%의 정도가 의사 선생님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니까 어디가 더 나을지는 자기의 선호도에 따라서 틀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마음이 동하는 곳이 결과도 좋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편할 대로 하십시오. 62세 여성인데 청소를 많이 하고 있는 직업이라 7년 전쯤 양쪽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지를 못할 정도였고 참다 동네 정형외과에서 무릎에 주사 2방 맞고 나서 신기하게도 현재까지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 고마운 거죠. 현재까지도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럼 고마운 거예요. 현재는 오래 걸으시에만 아픈데 정기검진이 필요할 거 당연하죠. 우리나라는 참 의료적으로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건강검진을 해주는 나라가 없지요. 전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갖다 찾아내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외로 어른들이 굉장히 장수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것처럼요, 무릎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요, 자기가 원하는 곳을 하나 정해놓고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60대인데 뭐 청소를 많이 하는 직업을, 뭐 저는 직업 갖고 있는 거 굉장히 권유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어떤 일을 하셔도 좋아요. 집 바깥에서 밥 먹으라고 제가 꼭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되 1년에 한 번씩만 그 엑스레이 정도는 찍으면서요, 확인을 하십시오. 그 뭐 물론 이제 잘못된 곳에 가면 없는 병을 만들어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라고 그럴 수 있는데, 잘 본인들하고 관계 형성이 잘 돼 있는 곳은요, 어디든지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밑에도 계속 나왔는데 뭐 그래요. 뭐 3개 있으니까 3개까지만 합시다. 연골 주사를 맞아도 무릎이 아파요. 어째야 좋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연골 주사가 통증을 호전시키는 주사는 아니에요. 그냥 무릎에다가 윤활제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연골 성분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통증도 호전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절염인데 목발 짚고 걸으면 안 아프고 걸을만 합니다. 이렇게라도 운동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는 저는 심각하게 딴 거를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발을 짚는다는 거는 결국은 2발에서 3발을 가는 거고, 3발에서 4발이 가는 거거든요. 당연히 안 아프죠. 2발로 가야 될 힘이 쳐야 되는 거를 갖다 4개로 분산시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는 것보다 누워있는 것보다 만배 낫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저는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수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소염진통제 먹어도 효과가 없는데 DNA 주사 같은 거 맞아요.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DNA 주사도 원래 교수들이 이렇게 주사 맞는 거에 대해서 좋지는 않은데요. 그 DNA 주사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DNA는 안 돼요. DNA 주사, 소위 말해서 DNA 주사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힘줄염, 힘줄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관절염에 대해서 맞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재적소에 맞아야 되는데, 가면 무조건 DNA 주사 맞으라? 요거는 좋은 선생님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소염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데,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 질환에 대해서, 관절염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DNA 주사를 맞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맞아서 스테로이드 주사처럼 오래 맞아서 큰 부작용은 없으니까요. 그 DNA 주사 정도는 괜찮습니다. 엄청 올라오는데, 신장 이식을 했다고요? 저거는 해드릴게요. 나머지는 제가 다음에 할 텐데, 신장 이식을 하신 분들은요, 네, 신장 이식했어요. 자, 오늘도,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신장 이식하신 분도 수술을 하고 그랬었는데, 신장 이식을 했고 30대부터 무릎이 아플 때만 약을 먹고 있는데, 무릎 운동 하라고만 하시는데 운동만이 답니다. 당연입니다. 56세니까 벌써 56세 때 신장 이식을 했고요. 지금 몇 살이시면 무릎 운동만이 답이고요. 무릎 운동도 안 하면 파산됩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근데 신장 이식 하셨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약들은, 뭐 신장내과에서는 어떤 약을 쓰셔도 상관없다. 근데 가급적이면은 신장에 영향을 안 주시는 약을 쓰시는 게 맞고요. 그런 약들을 드시면서도 운동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거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답입니다. 잊지 말고 운동하시고, 절대로 쪼그려 앉는, 방바닥에 앉는 것만 하지 마십시오. 긴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